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제 종강이네요. 사실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인터넷 수업을 받게 됐고요. 어, 아마 두고두고 얘기거리가 풍성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종강인데 이번 주제는 개화와 민족주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개화라 함은 서양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조선에 가지고 와서 조선 사회를 근대화시켜야지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 민족 국가 혹은 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민족주의는 뭐 위정척사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서양의 문화와 문물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오히려 퇴보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기술과 문명을 배척한 상태에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한번 발전을 해보자 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수업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개화 사상의 형성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심 인물로는요, 이 북학파 실학사상을 계승한 박규수와 이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죠. 사실상 북학파 실학사상을 계승한 이 박규수와 오경석, 이 오경석이라는 분은 사실상 역관 출신이에요. 이 역관이었기 때문에 중국에도 자주 왕래를 하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발달된 서구 문화를 보면서 그것을 조선에 이제 가지고 자료들, 책자와 여러 문물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했고요. 이 유홍기라는 분은 어떤 책에는 유대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같은 사람이고요. 대치는 유홍기의 호예요. 그래서 흔히들 유대치라고도 합니다. 의관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초기 개화파 인물들을 직접 가르친, 어떻게 보면 개화 사상의 이론가이자 또 실천가이기도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은 청에서 들여온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의 서적을 통해 서양의 기술과 문물, 그리고 국제 정세 및 각국의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죠. 물론 서책을 통해서 서양의 기술과 문물, 국제 정세, 각국의 제도 등을 연구를 했지만, 여하튼 이들의 초기 연구가 이 개화 사상의 뿌리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이의가 없어요. 이들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인의 침략에 맞서려면
자주적으로 문호를 열고 통상하면서 이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화파 형성은요, 이 초기 개화 사상가들의 지도 아래 앞서 얘기했던 박규수, 유대치, 유홍기, 오경석 등의 지도 아래 특히 유대치, 유홍기의 역할이 컸어요. 지도 아래 개항을 전후하여 개화파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개화파 초기 인물로는 김윤식, 김홍집, 김옥균, 서강범, 박영효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박영효는 고종의 사위이기도 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고요. 이들은 1880년대 초 조선 조정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대거 간직에 진출하여 핵심 실무 관료로 활동하게 됩니다. 뭐 핵심 실무 관료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상 젊었기 때문이죠. 뭐 이 사람들이 이 무슨 장관을 그리고 차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국장급 정도로서 핵심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영선사와 조사 시찰단으로 청과 일본에 건너가 두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개혁 의지를 더욱 구체화시켰죠. 이 개화 사상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전통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 국가를 수립하고자 한 혁신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수 세력인 친청 세력, 그리고 여기서 친청은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씨 일가 그들이 사실상 보수 세력이라면 이 개화사상가들은 이 당시에는 진보 세력으로 볼 수가 있죠. 뭐 진보와 보수라는 것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진 사대부들 그리고 사림들이 대표적인 그 진보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진보 세력이 이제 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보수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 여하튼 그렇고요. 그런데 이 개화파는 이모군란 이후 개화 정책의 추진 방법과 청일 양국에 대한 인식 차를 둘러싸고 이견이 생겨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뭐 이모군란에 대해서는 뭐 이번 수업 시간에 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지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나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개화가 이루어진 고종에 의해서 통상 수교 정책이 만들어지고 일본을 비롯한 외세와 이제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청나라는 초기 그 개항 무렵에 일본보다도 더 막강한 조선에 내정 간섭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사실은 갑신정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오 개혁에서 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짐으로써 사실상 조선 문제에서 이제 청나라는 탈락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1870년부터 80년대까지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했던 것들을 보면 거의 일제 시대를 뜸떠먹는, 거의 아주 더하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랬었고요. 뭐 그래요. 너무 일본 일제 식민 시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와서 그 개항 무렵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열강들,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조선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러시아라고 예외는 아닌 것이, 러시아는 항상 얼지 않는 항구를 갖는 것이 국가 수건 사업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영토를 쭉 둘러보면 발틱해 정도, 발틱해도 좀 얼긴 하지만 발틱해로 나가든가 아니면 한반도로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다로, 얼지 않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러시아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힘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세력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고요. 이 온건개혁파는요, 말이 수업이 약간 좀 산만해지네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건개혁파 얘기를 먼저 시작하죠. 이 대표적인 온건개혁파로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온건개혁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청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동도 서기론을 주장하는 것이죠. 양모운동에서 키워드는 중 중체 서용이죠. 제가 기억이 오락가락하네요. 중체 서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신은 동양적인 것, 중국적인 것, 서양에서는 기술만, 그래서 기기창이라든지 무기 제조, 그리고 선박 제조, 이런 것에 그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중요 사업으로 해서 양모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거를 모델로 해서 동도서기론, 중체 서용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동도서기가 되죠. 정신은 동양적인 것, 기술은 서양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파는 급진개혁파가 되는데요. 이들의 리더는 김옥균, 박영효, 홍용식 등입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정치 사회 체제의 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이에요. 메이지 유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메이지 유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죠? 서구 열강에서도 없었던 징병제예요. 징병제가 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징병제긴 하죠. 20세 이상의, 18세 이상인가? 그게 오락가락하네요. 뭐 18세 이상의
남자라면 반드시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해야지 되죠. 그게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인 것이 결국은 징병제예요. 이 징병제 모델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일본은 그 영향으로 결국은 군국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군국주의 국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어, 이 하나의 이 출발점은 메이지 유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메이지 유신의 가장 또 다른 특징은 신분제 해체, 과거제 해체 등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정치사회 체제의 개혁을 주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조정의 개화정책 추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1차 수신사는 김기수가 단장이었고요. 1876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2차 수신사는 김홍집이 단장으로서 1880년에 이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조선 조정이 국제 정세의 동향을 이해하고 개화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죠. 개화 정치의 추진 기구로는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한다는 점입니다. 개화와 관련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근대적 행정기구로서요. 이것은 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됩니다. 즉 청의 총리하문을 모방한 기관이죠. 신부를 담당하는 12사를 두고 외교, 통상, 군사, 산업, 외국어 교육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통리기무하문이 설치됨으로써 개화파를 등용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뽑힌 인재들이 바로 김윤식, 박정량, 어윤중, 김홍집, 김옥균, 홍영식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선조정에서는 군제도 개편하게 되어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편하고요. 신식군대인 별기군도 창설하게 됩니다. 이 별기군은요, 조정이 초빙한 이 일본인 교관이 근대적 훈련을 지도하게 되죠. 제가 계속해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상 대한제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부보다는 더 사실적인 거,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 해외 시찰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일본은요, 조사 시찰단을 1881년에 파견하게 되죠. 박정량, 어윤중, 홍영식 등 62명으로 구성하여 일본의 선진문물을 시찰하게 합니다.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은요, 개화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차 파견된 시찰단이었죠. 그래서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보고서들이 결국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근거 자료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해는요, 영선사를 1881년에 파견하게 됩니다. 영선사 단장으로는 김윤식, 그리고 그 밑으로 학생과 기술자들을
텐진에 파견하게 됐고요. 서양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오게 만듭니다. 이 텐진에는 당시에 조선소라든지 무기를 서양제 무기를 양산하는 근대 공장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그 기술을 배워오도록 시켰던 것이죠. 이 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양반 유생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반발은 계속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정척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학과 정도, 정학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학은 성리학이고요. 정도는 성리학적 윤리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고 사학, 여기서는 서양의 기술과 학문이고요. 이단은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을 물리치자는 것이 위정척사론의 핵심 구호입니다. 이 중심 세력으로는요, 19세기 후반 성리학을 신봉하던 보수적 양반층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것이 위정척사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주장은 위정척사론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위정척사 중 위정은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조선의 전통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란 뜻이고요. 척사는 천주교와 서양 문화 그리고 서양 세력의 경제 군사적 침략을 물리치자는 주장입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도 시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보통 출제자 입장에서는 뭐 구미가 댕기는 문제죠. 이 연도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어떤 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황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제 요 세트 메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군침이 죄송합니다. 아주 맛있는 그 문제를 아주 풍성하게 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뭐 제가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뭐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뭐 10년 단위로 아니면 100년 단위로 차이가 나타나는 거 그런 거에는 좀 민감하게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낼 거리가 많거든요. 1860년대 통상 반대론, 즉 척화 주전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까요?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는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천주교와 서양 문물이 확산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항로와 기전진 등은 서양의 무력 침략에 맞서 싸우자는 척화 주전론을 주장하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죄송하네요. 앰뷸런스가 가고 있어서 좀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1870년대에는요, 이 외양 일체론, 즉 개양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외양 일체론이라는 것은 외, 일본과 양, 서양은 하나다. 일본과 강화도 제약을 맺는 것은 결국은 왜 서양 오랑캐에게 백기를 드는 것과 같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 상황은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강요하고 있었죠. 이 체익현 등은 외양 일체론을 제기하며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1880년대에는 개화 반대 운동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죠. 시대 상황을 보면 이 당시에는 통리기묘화문을 통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고요. 앞서 얘기했던 조사 시찰단을 통해서 사실상 이 조선 책략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포가 되면서 개화 반대 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영남 유생들이요, 이만손을 중심으로 집단 상소인 만인소를 올려 개화 정책과 서양가의 수교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189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항일 의병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특히 1894년 청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후 일본의 침략에 적극 저항하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 위정척사 운동은 계승됩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뭐 전제군주제를 당연히 옹호하고요.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화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거부를 하죠. 하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 반침략의 자주적 민족운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항일의병운동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일어나게 돼요. 이 개화에 대한 백성의 반발 때문이기도 하죠. 이 개화 정책과 일본에 대한 백성의 반감이 커진 데다가 개항 이후 일본으로 쌀이 대량 유출되고 흉년까지 겹쳐 식량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제 또 신식군대와 차별 대우를 받았던 구식군인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상 구식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서 겨와 모래가 섞여 나왔죠. 다 처자식이 있는데 13개월 만에 월급이라고 한 달치 월급이 쌀로 나왔는데 거기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다는 건 몰랐죠. 집에 가서 그래, 오래간만에 아빠가 13개월 만에 월급이라는 거 받아봤다. 쌀이나 실컷 먹자. 죄송합니다. 밥이나 실컷 먹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거기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다. 그거 정말 열불날 일이죠. 한마디로 이건 정상적인 경우에도 뭐 체불 기간이 13개월이면 이거 못 살죠. 올해 만약에 쌀이라고 받아온 게 겨와 모래 돌아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구식군인들은 전부 고관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됩니다. 서울의 하층민과 결합한 구식군인들은요,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를 처단하게 되죠.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해 흥선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민씨일파는 청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죠. 이에 청군 3천여 명이 출동했고 군란은 진압되고 흥선대원군은 청으로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모군란 이후 민씨일파의 재집권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이모군란의 결과는 사실상 참담한 일이었죠. 청의 내정 간섭이 그전에도 심했었는데 이젠 대놓고 내정에 조정에 들어와서 간섭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민씨 정권이 친청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청나라 할 때 청자와 친할 친자, 친청파라고 볼 수가 있죠. 이완용인가요? 그 사람은 원래는 친미파였죠. 그러다가 친러파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친일파로 바뀌게 돼요. 권력을 쫓는 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쪽이 더 강하지만 예의주시하고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 시기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모군란의 결과 사실상 개화정책이 후퇴하고 개화파 세력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청의 입장에서는 살맛이 나죠.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대한 무한 간섭이 심화됩니다.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면서 마건산과 밀렌도르프를 고문으로 앉혔죠. 청의 속국으로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강제로 체결하여 청상인들이 내륙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을 경제적 특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사실상 경제적 침략,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제적 약탈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주 대단했어요. 이 청나라는 아예 조청 상민수 무역 장정에 대놓고 청의 속국인 조선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고요. 청상인들이 이 당시에는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 이외에서의 상업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청상인들은 사실상 내륙시장 전체 어디든 자유롭게 진출해서 내다 팔았죠. 이 당시에 청나라가 조선에 보였던 태도를 보면 거의 날강도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일본도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배상금을 받고요. 일본 공사관이 파괴된 것에 대한 배상금을 받고 공사관 경비를 위해 일본 군대를 서울에 주둔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갑신정변이 이듬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배경은 대내적인 이유와 대외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대내적 이유는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과 아주 극심해지죠. 그리고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에 대한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어려웠죠. 김옥균이
일본과의 차관 교섭에 실패하면서 급진개혁파의 개혁 주도권이 상실되게 되고요. 정치적 입지 역시 위축되게 됩니다. 김옥균은 사실상 일본에 가서 차관을 받아와서 사실상 근대화를 위한 여러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차관 교섭이 일본 측의 거부로 실패하게 되면서 사실상 개화파들이 이 조정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입지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급진 개화파는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한 비상수단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점점 섬처럼 작은 곳으로 갇혀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청해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의 견제가 합쳐지면서 급진 개화파가 자리 잡을 곳이 조정에는 없게 됩니다. 거기다가 대외적 변수도 나타났어요. 이 베트남에서 청포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서울에 주둔한 청군 절반이 베트남으로 철수하게 되죠. 이동하게 돼요.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급진개화파는 일본 공사의 지원을 받아 정변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군 절반이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심해 공백이 발생한 것이죠. 이 심해 공백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동원해 가지고 청군을 내쫓고 급진 개화파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 급진 개화파의 구도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김옥균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대화를 보시면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친흥파라고 메이지 유신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게이오대를 만든 사람일 거예요. 게이오대 교수고요. 아니 그 게이오대 창립자고요. 이 사람이 아마 일만엔 화폐 일본 1만엔 화폐의 표지 인물일 거예요. 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본에 간지도 꽤 오래됐네요.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학생활 하면서 1학년 때 배낭여행도 해보고 해외여행도 해보고 그래야지 되는데 뭐 요번 1학년들은 뭐 국내 배낭여행 정도 한번 여러분들 요번 방학 동안에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 그것도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래요. 김옥균이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한 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4대당이 나를 비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개화당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개혁안도 없어질 것이다. 조선은 청나라에게 영구히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과 4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신정변을 고지하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갑신정변 전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급진개혁파는요, 우정총국 난성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우정총국 자리는 조계사 앞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복궁의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우정총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정총국 낙성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14개조 정강을 마련하여 국가체제의 개혁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군의 개입으로 3.1천으로 끝나게 되죠. 급진개혁파는 전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개혁 내용을 보면 그 개혁 갑신정변 개혁 내용은 14개조 정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청과의 종속관계 청산이 제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내각제도 수립을 주장하는데요. 사실상 근대적 의미의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3.1천하였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 내각 회의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의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은 말들 설왕설래들이 많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벌을 폐지하여 평등권을 보장을 하려 했죠. 다시 말하면 신분제를 타파하렸던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재정이죠. 재정의 일원화와 지조법 개혁을 추진해서 국가재정 확충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갑신정변에서 핵심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세력이 개혁을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재정을 어떻게 확충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나누어서 정부 조직에서 나누어서 써서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릴 것이냐가 개혁의 본질이에요. 뭐 거기에 뭐 여러 미사 여구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영업자 그리고 세금을 내는 정규직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개혁의 핵심이 되겠죠.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은 큰 범주에서 보면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일반적으로 이 명분론을 중요시 여겨요. 명분이라면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 누가 만든 개혁안이든 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항상 어떤 개혁안이 나오게 되면 그 개혁안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득을 보는 사람이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특정 계층에 이런 이익이 되고 특정 계층에는 이런 불이익이 생기지만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재정 안정화와 국가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 그 개혁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납득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항상 거기야 갸우뚱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갑신정변 결과를 보시면요, 이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게 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갑신정변이 성공했으면 사실상 청은 내쫓겨질 대상이었죠. 그렇지만 이 갑신정변이 사실상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나로 끝났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은 그 이전 이모군란 시기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친청 보수 세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개화 세력이 도태되고 급진 개혁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해버리게 되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개화 운동의 흐름이 단절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청의 간섭을 물리치고 종속관계를 청산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확고히 하려 했죠. 물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자주독립을 위해서 또 다른 오랑캐를 불러온 것이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여하튼 이들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자주독립이 핵심입니다. 입헌군주제 실시와 평등권 확립을 통해 근대적 정치사회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도 뭐 나름대로 의의라면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부개혁, 독립협회활동, 애국계몽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근대화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급진적인 방식으로 근대화를 추구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점이죠. 물론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뭐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독일 통일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제3세계 국가들에서 이 방식이 성공하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에 너무 의존했다는 점이죠. 아울러서 토지 개혁엔 소홀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토지 개혁을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없죠. 뭐 3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정강 14개조 그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죠. 3일 천하니까요. 아울러서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가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청에서는 사실상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그 이전 시기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총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이 조선에서 조선 산골짜기에도 청나라 상인들이 왕래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뭐 그러한 내정 간섭과 경제적 침탈은 이 당시에 상당했고요. 뭐 거의 일제수재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이 시대를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일제나 청이나 러시아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뭐 하나 뭐 우리나라의 덕준 놈들은 하나도 없고 뺏어 먹을 생각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일본은 갑신정변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면서 한성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청과 대립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이 갑신정변 이후 체결되게 됩니다.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고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시에는 상대국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는 조약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요, 이 고종은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조로 비밀 협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청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여기서 남하라는 표현은 사실 좀 부적절해요. 러시아의 부동항을 얻으려는 계획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무단 점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열강들 사이에 이 옥신각신 때문에 이 조선 중립화론이 이 시기에 제기되기도 하죠. 독일 부영사 부돌러와 유길준이라는 분이 이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개화와 자주를 위한 정부가 놀고만 있지는 않았죠. 조정이. 이 갑신정변 이후의 개화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동도 서기론적, 중체 서영적 관점에서 한성주보를 발견하고요. 다시 말하면 조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소통창구로서 한성주보를 만들고요. 유경공원 학교를 만들고 연무공원 군사 훈련장을 만들고 그리고 광무국과 전보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자주 외교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일본과 미국의 공사관을 설치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개화와 자주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한계는 이 민시정권이 치청정부라는 점이죠. 그 무능과 부패 그리고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각축을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을 자국의 영토를 방어할 동쪽 울타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뭐 중국에서 조선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시린 빠진 이를 입술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외부의 적이 이빨이 흔들흔들거리는 그 상황에서 중국이 흔들흔들거릴 때 그 중국으로 오는 그 어떻게 보면 만리장성 같은 것이 조선의 역할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이무군란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게 되고요. 경제 침략을 확대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국의 이익선으로 여기고 장차 만주 침략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조선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이제 청과 일본이 각축을 벌이게 되죠. 당시 조선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청에 군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청이 군대를 파병하자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게 되죠. 청이 군대를 파견하면서 일본국에 청의 군대 파병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일본도 군대를 파병하게 되죠. 조선 조정은요, 청일 양국 군대에 철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아산만으로,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조선 조정은 사실상 전주 화약을 계기로 해서 청일 양국 군대에 철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고 조선 조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일본은 청군을 기습하여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맺어진 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은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고 조선에서 물러난다. 청은 일본의 랴오동 반도와 타이완 등을 할애한다. 청은 일본의 전쟁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당시 2억량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는 청나라의 3년치 세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열강의 침략이 확대되어 청은 사실상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죠. 사실상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해체되게 됩니다. 일본은요, 만주 침략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고 전쟁 배상금 2억량에 달하는 청나라 3년치 세출 예산에 해당하는 전쟁 배상금으로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죠. 가보개혁을 강요하는 등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 1895년 이전에는 사실상 개항은 일본이 시켰다고 하지만 사실상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거의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다 했다면 이 1895년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이 사실상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주축이 된 삼국 간섭 이후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러시아와 대립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상 농민층의 동요가 있게 되죠. 죄송합니다. 지배층 민씨 정권의 부패와 농민 수탈이 심화되게 되고요. 또 매간매직과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게 되면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매간매직 현상은 민씨 정권 시하에서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산 거죠. 군수 관직을 샀는데 이제 군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제 본전 뽑아야죠. 제가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런데 뭐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이 본전 장사하려고 하겠어요. 이왕이면 몇 배 남겨먹는 장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 수단으로서 삼정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농민층들이 사실상 마을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봉기를 일으킨다든지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도둑질가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일본의 경제 침략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서 일본의 경제적 침략도 문제였지만 청나라에 의한 청상인에 의한 경제적 침략이 사실은 더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과 일본 외세의 경제적 침략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죠. 일본과 청나라 상인들은 사실상 영국산 면직물을 수입해다가 팔았고요. 그리고 일본 상인의 곡물 유출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반일 감정이 그리고 반청 감정, 반외세 감정이 고조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학의 교세 확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이대 교주 최시영이 조직망인 포접제를 정비하고 포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죠. 이 동학의 인내천 사상과 외세를 배척하는 사상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대 교주 최시영은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동학을 공인해 달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종교로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교조 신원 운동의 성격은 교조 체제의 노명을 벗겨주고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종교 운동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어요. 이 3대 집회는요, 이 서울 복합 상소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3대 집회는 종교적 대중 집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 동학 공인 촉구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893년 3월에 있었던 보훈 집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가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탐관오리를 색출해서 숙청시켜야 하고 외세 배격 등을 주장하는 정치 슬로건을 담은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학의 역할은 농민들의 불만을 수용하여 반봉건, 반외세라는 주장을 명확히 제시하고요. 농민들을 조직화하여 소규모 농민봉기를 대규모 농민운동으로 발전시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농민운동은 크게 사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1기는 고부 농민 봉기부터 시작해야지 되겠죠. 1894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비리와 학정 때문에 고부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죠. 이 만석보 신축과 수세징수, 과도한 세금 강제 징수가
원인이 되어 고부 농민봉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석보 신축을 위해서는 노동력 증발이 필요하죠. 농사짓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 만석보를 짓게 해요. 그렇게 해서 물을 가다 놓죠. 그 다음에 그 물을 쓰려면 돈을 내라는 것이죠. 수세를 징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사철에 물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전봉준이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점령하게 되면서 고부 농민 봉기가 시작되게 되죠. 이 조정에서 사실상 이 고부 농민 봉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찰하기 위해서 파견한 안핵사 이용태가 이 농민 봉기 관련자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탄압하게 됩니다. 이 사실상 농민들은 아주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1차 농민 봉기, 다시 말하면 2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장 봉기를 보시면 전봉주는 손아중에 있던 무장에서 농민군을 조직하고 대규모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백산봉기는요, 고부를 점령하고 백산에 모여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손아중과 김계남을 총관령으로 선출하여 지휘체계와 조직을 정비한 것이죠. 농민군의 4대 강령과 보고감민, 제폭국민의 내용이 담긴 경문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을 격퇴하고 점주성을 점령하게 되죠. 이 3기는 전주 화약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주에서 화약이 맺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청일 양국 군대의 파병 때문이었습니다. 전주성 함락 이후 조정이 청의 원병을 요청했던 것이죠. 청군은 아산만에,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하게 됩니다. 전주 화약이 성립하게 되죠. 농민군은 조정의 정치개혁을 합의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사실상 농민군을 해산하게 됩니다. 농민군은요, 전라도 지역에 직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안을 실현하게 되죠. 조정도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청과 일본의 철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직관소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교정청에 대해서도요. 2차 농민봉기는요, 일본은 조선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농민군은 밤침략에 기치를 들고 봉기하게 되죠. 제4기의 특징은 남적, 즉 전봉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전봉준과 그리고 북적, 충청도를 최시영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남북적 연합부대가 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동학교단 조직 전체가 동원됐다고 볼 수가 있고, 남북적 연합부대는 논산에 집결해서 도성으로 북상하기로 결정합니다.
동학 농민군의 주력 부대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 크게 패하게 되죠. 농민군 지도자였던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등이 체포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까 집강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주 화약에 의해 내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53개군과 경상도, 충청도 일대에 설치하였던 농민자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강을 책임자로 그 밑에 서기, 그리고 성찰, 순찰과 감찰 업무를 맡는 성찰, 집사, 행정요원, 동무, 청소년 연락책 등의 임원을 두고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최초로 피지배층인 농민이 지방자치권을 행사했다는 의의가 있죠.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 개혁정치를 통해 봉건 지배질서를 타파하고 밖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은 반봉건적 성격과 반침략적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반봉건적 성격은 가부개혁에 반영됨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성립을 촉진시켰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침략적 성격은요,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반침략抗일 투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계는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업을 마쳐야지 될 것 같네요. 사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네요. 뭐 어떻게 보면 얼굴 없는 강사가 돼버렸어요. 저희 어렸을 때 얼굴 없는 가수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 안 나오고 라디오에만 음반으로만 볼 수 있는, 음반이 뭔지 모르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LP판으로만 이제 만날 수 있는 가수를 얼굴 없는 가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굴 없는 강사가 돼버렸네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학이네요. 뭐 이게 뭐 사실 뭐 배낭 하나 메고 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뭐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 그래요. 뭐 그렇고요. 여하튼 한 학기 동안 뭐 제가 뭐 사실상 그래요. 이게 수업이라는 게 서로 맞춰주고, 또 자극이 오면 거기에 또 반응도 하고, 또 이제 요령을 피우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수업만 진행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또 뭐 그렇게 말주변이 좋거나 재미있게 하지를 못한 상태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자장가로 들으신 건 아닌지 하는, 제가 뭐 그 분필을 던질 수는 없지만 고등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졸고 있으면 어디선가 느닷없이 선생이 던진 분필에 깜짝 놀라 일어났던 기억도 있네요. 아니 뭐 여하튼 뭐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참 수고가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죠. 시험은 빈칸 채우기 문제로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개 정도 낼까 그런 생각이에요. 되도록이면 컨닝 페이퍼가 돌 수 없는 그 한 문제 내에서도 한 두세 개 정도 빈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PDF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하거나 안 배웠는데요, 이런 부분에선 내지 않도록 하고요. 시험 범위는요, 조선 후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뭐 사실상 더 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뭐 방학 때 뭘 해야지 될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한데 제가 그 빼는 것 같아서 그냥 조선 후기까지 조선 후기 문화까지만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모든 것은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뭐가 변경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지금 말씀드린 게 형식으로 시험이 나오는 건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뭐 사실상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여하튼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지 못하네요.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얼굴을 보고 헤어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역시 꿈은 꿈이군요. 꿈은 현실화되지 않고 꿈으로만 남는 것들이 있는데 요번 정말 20년 강사 생활을 해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죠. 단군 이래 처음이죠. 여하튼 뭐 그래요. 참 코로나가 아주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놨네요. 여하튼 뭐 그 졸리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